피오르드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비춘 것은 노르웨이 소도시의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 검게 그을린 채 연기를 내뿜는 집의 잔해였다. 매캐한 탄 냄새가 상쾌한 아침 공기와 뒤섞였는데 그것은 비극의 냄새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피오르드 베이엔 14번지에는 에릭 요한센 목사의 아늑한 2층 집이 서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소방관들이 여전히 물을 뿌리고 있는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 이 일은 2011년 7월 14일에 일어났다. 구조대의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것은 새벽 2시 53분이었다. 불꽃과 밝은 빛에 잠에서 깬 이웃이 공황 상태에서 수화기에 소리쳤다. 목사의 집이 성냥처럼 타고 있다고. 7분, 첫 번째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정확히 그만큼 걸렸다. 하지만 그것은 스타드비크 역사상 가장 긴 7분이었다. 불꽃이 이미 모든 창문에서 뿜어져 나왔고 목조 지붕이 안으로 무너져 집을 불덩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을 끄는 것은 거의 무의미했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이 인근 건물들과 상이슬기의 마른 숲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다. 새벽이 되어 자연재해와의 싸움이 끝났을 때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테이프가 집의 잔해를 충격받은 채 조용히 서서 폐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무리로부터 차단했다. 모든 사람이 이 가족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빠져나왔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잔해를 치울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곧 방호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그들의 음울한 작업을 시작했다. 나중에 현장 검시 보고서에 나타날 건조하고 감정이 배제된 문장들 뒤에는 진짜 지옥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발견은 2층 침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불에 거의 완전히 파괴된 인간의 유해였다. 1시간 후 같은 층의 다른 끝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포는 매분 커져갔다. 그리고 나서 아이방의 천장들보 잔해 아래에서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나머지보다 작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퍼졌고 모든 사람을 집단 충격 상태에 빠뜨렸다. 세 구의 시신. 경찰은 이웃들에 대한 표준 조사를 시작했고 퍼즐은 모든 가능한 그림 중 가장 비극적인 것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다. 스타드비크의 모든 주민이 알고 있듯이 이 집에는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에릭 목사, 그의 아내 잉그리드, 막내 아들 마그누스, 그리고 큰딸인 16살 아스트리드. 4명. 하지만 불 속에서는 3명만 발견되었다. 이 끔찍한 산수에는 마지막 절망적인 희망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수석 수사관에게 이 같은 산수는 주요 질문이 되었다. 그리고 온 도시가 3명을 애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곳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곳에 없었던 사람의 이름을 경찰은 거의 즉시 알아냈다. 전문가 범죄학자들이 단서를 찾아 죄를 체질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이미 그렇게 잔혹하게 삶이 끊어진 가족의 초상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공식 데이터가 최악의 우려를 확인했다. 폐허에서 45세의 에릭 요한센, 지역 루터교회 목사, 그의 43세 아내 잉그리드, 초등학교 음악교사,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12살 마그누스가 사망했다. 새 생명, 작은 공동체의 새 기둥이 하룻밤 사이에 지상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이 슬픔 한가운데에는 애도가 아닌 기적을 담은 한 이름이 있었다. 아스트리드 요한센, 목사의 16살 딸, 유일한 생존자. 이 비극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스타드비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에릭 요한센은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사람들이 조언, 위로, 도움을 구하러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일요일 설교는 만석의 홀을 채웠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의 아내 잉그리드는 친절과 배려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학교 축제를 조직했으며
이웃들이 말하기로는 그녀의 미소가 혹독한 노르웨이의 눈도 녹일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막내 아들 마그누스는 평범하고 명랑한 소년이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낚시와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나온 바로 그런 가족. 아스트리드는 그들의 자랑이었다. 밝은 머리와 완벽한 평판을 가진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였다. 그녀의 천사 같은 목소리는 교회 성가대의 장식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학교 명예의 전당에서 결코 빠지지 않았다. 첫 번째 취조 기록에서 이웃들과 지인들은 모두 같은 이미지를 그렸다.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지구의 소금이었다. 모범 가족이었다고 한 교인이 말했다. 아스트리드? 그녀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었다. 뛰어난 성적, 완벽한 행동,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녀의 담임교사가 확인했다. 매주 일요일 첫 번째 줄에는 온 가족이 앉아 있었다. 재단의 아버지와 홀의 어머니, 딸, 아들. 이 그림은 피오르드와 산들만큼이나 스타드비크의 불가분한 일부였다. 그렇다면 그 운명의 밤에 아스트리드는 어디에 있었을까? 경찰은 이 질문의 답을 첫 몇 시간 만에 얻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극히 단순하고 논리적이었다. 그 저녁 소녀는 교회가 매년 피오르드 해안에 설치하는 청소년 여름 캠프에 있었는데 그곳은 그들 집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텐트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과 충격받은 지도자들에 둘러싸인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비극에 대해 들었다. 불쌍한 고아, 진정한 기적을 행한 것 같은 수호천사, 행복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온 공동체가 즉시 소녀를 보살핌으로 둘러쌌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극에는 유일한 밝은 점이 있었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이 마침표는 시작에 불과했다. 불보다 더 무서운 진실로 가는 길고 복잡한 여정의 시작. 그리고 진실로 가는 이 길은 증인들의 취조에서가 아니라 제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체질에서 시작되었다. 비극 후 첫 며칠 동안 공기 중에는 가장 명백한 사고가 떠돌았다. 지난 세기 중반에 지어진 오래된 목조집, 배선 문제, 단락, 부주의하게 놔둔 히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다. 애도하는 도시에게 이 설은 비록 쓰라렸지만 이해할 만했다. 우연, 운명. 운명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비극. 수사도 처음에는 바로 이 방향을 따라갔다. 더 쉬웠다. 더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스타드비크 주민들이 차단된 잿더미에 꽃을 가져다 놓는 동안 현장에서는 화재기술감정부의 전문가들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목격자가 아닌 불이 남긴 흔적과 대화한다. 그들에게 탄 집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불꽃의 언어로 쓰인 책이며 그들은 그것을 읽을 줄 안다. 그들은 손상의 특성, 불의 확산 방향, 여러 지점에서의 연소 온도를 연구했다. 그리고 곧 그들의 관심을 끈 이상한 사정이 하나 있었다. 가장 심한 손상, 불이 파괴적인 행진을 시작한 진원지가 집 내부가 아니라 외부 현관문과 베란다에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 화재에는 비논리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탄판제서 샘플을 채취하고 기초에서 그 흐름을 긁어내고 입구 근처의 토양 표본을 채취했다. 이 모든 것이 실험실로 보내졌다. 며칠 후 나온 결과가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다. 베란다의 탄판자와 현관문 기초 부분에서 화학적 연소 촉진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집이 즉시 불타오르고 아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도록 외부에 아낌없이 부은 가연성 혼합물이었다. 결함이 있는 배선 설은 산산조각이 났다. 감정인 보고서의 이 짧은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사건은 즉시 재분류되었다. 더 이상 사고는 없었다. 이제 공식 문서에는 3명의 죽음을 초래한 고의적 방화라고 기록되었다. 비극은 냉혹한 삼중살인으로 변했다. 그리고 거기 어딘가에 아마도 꽃을 가져다 놓고 불쌍한 고아 아스트리드에게 동정을 표하던 사람들 중에
목사의 집에 휘발 유통을 가져간 자가 숨어 있었다. 이제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그리고 이 사냥은 막다른 벽에서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맡았을 때 그들은 당황스러운 사실과 마주쳤다. 요한센 가족에게는 적이 없었다. 전혀. 그들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다. 경찰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취조했다. 교회 신자들, 학교의 잉그리드 동료들, 마그누스 반 친구들의 부모, 이웃들. 그려지는 그림은 하나였다. 조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완벽한 가족. 빚도 없고, 사업상 갈등도 없고, 외부인에게 알려진 가족 싸움도 없었다. 에릭 목사는 공정했지만 가혹하지 않았다. 잉그리드는 친근함 그 자체였다.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의 자랑이었다. 수사는 시작하자마자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이 방정식에는 그런 괴물 같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미지수가 없었다. 이것은 동기 없는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용의자도 없다는 뜻이었다. 탐정들이 같은 사실들을 되풀이하며 요한센 가족의 완벽한 외관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찾으려 애쓰는 동안 범죄학 실험실에서는 자체적이고 보이지 않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방화를 확인한 최초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가연성 혼합물의 상세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무엇으로 태웠는지가 아니라 이 칵테일의 정확한 구성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이것은 통에서 나온 평범한 휘발유나 등유가 아니었다. 혼합물의 기초는 특수한, 일상에서 상당히 드문 용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특별한 선박용 페인트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바로 바닷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박 선체를 덮는 그런 페인트 말이다. 이 세부 사항은 아주 작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다. 어느 주유소에서나 살 수 있는 휘발유와 달리 그런 전문 용매는 특별한 상품이었다. 이것을 차고에 만약을 위해 보관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산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지문을 찾는 것과 같았다. 이 범죄를 저지른 유령이 갑자기 첫 번째 물질적 특징을 얻었다. 그는 바로 이 성분이 필요했던 누군가였다. 아마도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누군가. 또는 최소한 그런 화학 물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누군가였다. 누구? 라는 질문은 잠시 두 번째로 밀려났다. 주요한 것은 어디? 질문이 되었다. 스타드비크 같은 작은 해안 도시에서 그런 용매를 어디서 살 수 있었을까? 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졌다. 탐정들이 주변 철물점에 전화를 걸어 매우 빨리 알아냈다. 방형 50km 내에서는 정확히 이 브랜드이고 이런 화학 성분의 용매를 파는 곳이 단 한 곳뿐이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가족 상점 피오르드 공급이었는데 지역 어부들과 요트 소유자들이 페인트, 낚시도구, 기타 장비를 사러 들르는 곳이었다. 벽에 부딪혀 전망이 없던 사건이 갑자기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다. 수사에 드디어 질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소가 생겼다. 그리고 한 쌍의 탐정이 피오르드 공급 상점의 질문을 가지고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책상에는 한 번에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 같은 보고서가 올려졌다. 교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한 이름이 나왔다. 크누트 하우겐. 에릭 목사가 약 1년 전에 수치스럽게 공동체에서 추방한 전 교회 평의회 멤버였다. 이유는 충분했다. 하우겐이 헌금을 가지고 금융 조작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 수세계 이것은 하늘의 선물 같았다. 이것은 그토록 부족했던 바로 그 완벽한 용의자였다. 이름, 얼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벽 같은 동기, 공개적 굴욕과 돈 손실에 대한 복수를 가진 사람. 경찰이 이 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점점 더 불길한 세부 사항들로 둘러싸였다. 이것은 조용하고 은밀한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적개심이었다. 교회 평의회 멤버 중 한 명이 공식적으로 추방 후 하우겐이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에게 직접 소리쳤던 것을 기억했다.
너는 나와 엮인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성자놈아, 너는 너의 의로운 짓과 함께 완전히 불타버릴 거야. 그때 상처받은 사람의 공허한 허세로 보였던 말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의도 선언처럼 들렸다. 또 다른 증인인 지역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는 불과 화재 일주일 전에 하우겐이 테이블에서 친구에게 요한센 목사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동기, 있다. 직접적 위협, 기록되었다. 성격, 성급하고 복수심 강하다. 사건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탐정들이 이미 그의 체포영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상적인 알리바이 확인이 왔다. 지켜야 할 형식이었다. 그리고 이 형식이 완벽해 보이던 모든 설을 파괴했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 요한센 가족의 집이 재로 변하고 있을 때 크누트 하우겐은 스타드비크에서 150km 떨어진 베르겐의 시립병원 입원실에 있었다. 전날 낮에 그는 맹장 제거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의 알리바이는 공식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 10여 명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다. 그것은 뚫을 수 없었다. 큰 소리친 위협들은 그저 말일 뿐이었다. 유일한 주요 용의자가 목록에서 지워졌고 곧 승리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막다른 길.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실마리는 도시 외곽의 그 철물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 명의 탐정이 마지막 희망이 된 그 철물점으로 가는 동안 수석 수사관에게는 다른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 아스트리드 요한센과 공식 대화를 해야 했다. 인터뷰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사회심리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는 트라우마를 겪은 미성년자와 작업할 때 법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아스트리드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창백하고 차분하며 교인 부인 중 한 명이 빌려준 검은색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첫눈에는 완벽한 슬픔의 그림이었다. 저희 부모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셨어요. 라고 그녀는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매우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마그누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길 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올바른 말들을 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는 것과 같은 목가적인 그림을 그렸다. 사랑하는 부모, 순종하는 아이들, 따뜻함과 믿음이 가득한 집. 그녀는 여름 캠프 여행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작별 인사로 엄마를 안았는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옳고 비극적이었다. 수사관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뭔가 걸렸다. 그녀의 행동에서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취조 부분이 끝나갈 때 아스트리드가 짧은 침묵 후 자신의 질문을 했다. 그것은 수사나 가능한 용의자나 비극의 세부 사항과 관련이 없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녀가 똑같이 차분하게 물었다. 이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항상 집과 우리 생명이 큰 금액으로 보험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이 사무실의 정적을 가르며 따귀처럼 울렸다. 심리학자가 긴장했다. 수사관이 잠시 얼어붙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 건조하게 적을 것이다. 미성년자 A, 요한센은 대화 중 보험금 수령 절차와 상속 절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기술적이고 법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이것은 비통한 고아의 이미지와 너무나 날카로운 불협화음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미래에 대한 당황한 질문과 비극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사업적 관심. 이것은 한 가지이고 다른 것은 당신의 가족의 시신이 아직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을 때 비극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사업적 관심이다. 그의 오랜 경력 동안 수석 수사관은 모든 형태의 슬픔을 보았다. 그는 히스테리를, 충격적 혼미를, 조용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은 결코 보지 못했다. 취조 기록에는 대화 후에 손으로 쓴 그의 또 다른 메모가 나타날 것이다. 대화 내내 대상자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이나 감정적 충격의 외적 표현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절제가 아니었다. 정신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떤 울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차가우고 무관심한 평정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수사관은 처음으로 이 사건의 주요 수수께끼가 탄 폐허가 아니라 살아남은 운을 가진 소녀의 맑고 차가운 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수사관이 그 차가운 눈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는 동안 스타드비크의 나머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보호와 동정이 필요한 불쌍하고 고아가 된 소녀를. 그리고 공동체는 그에 맞게 행동했다. 교회는 즉시 아스트리드를 보호해 두었다. 그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녀의 일을 관리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족 중 하나가 자신의 집에 그녀를 위한 방을 제공했다. 모금이 조직되었다. 사람들이 돈, 옷, 생필품을 가져왔다. 온 도시가 요한센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단합했다. 하지만 온 도시가 그녀를 위해 슬퍼하는 동안 아스트리드 자신은 완전히 다른 일에 몰두한 것 같았다. 화재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을 맞아준 가족집의 전화를 이용해 첫 번째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울기 위해 친구에게가 아니라 심리학자에게도 아니었다. 보험회사 본사에 전화해서 보험 증서 번호와 신청 절차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임시 보호자들에게 부모의 계좌, 명세서를 받기 위한 은행 공식 조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모금에서 일부 돈을 받은 그녀는 자신을 더 큰 이웃 도시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고급 부티크에서 나온 여러 봉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는 비싸고 화려한 옷이 들어 있었다. 가족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평소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다. 각각의 이런 행동들은 개별적으로는 충격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그것들은 비통한 희생자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매우 불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일상적인 조사를 계속하던 수사관들이 다시 청소년 캠프의 증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아스트리드의 친구 중 한 명이 생각해보고 처음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비극의 밤과 그 전 며칠 동안 아스트리드가 캠프에서 혼자 몇 번 나갔다는 것이다. 산책한다고 하면서. 그녀는 전화를 가지고 가서 거의 신호가 잡히지 않는 숲 쪽으로 향했다. 거의. 소녀는 아스트리드가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언덕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했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숨어서 정확히 누구와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비극의 날 경찰이 압수한 아스트리드의 전화에서 통화 목록은 처녀처럼 깨끗했다. 신비한 통화 상대는 수색의 유령이 되었지만 바로 그를 이제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한 수사관 그룹이 캠프 지역의 기지국에서 통화 내역을 운영사로부터 얻으려고 애쓰며 이 유령 같은 통화 상대를 찾으려 하는 동안 다른 팀은 그들이 손에 가진 유일한 물질적 단서로 돌아갔다. 바로 그 선박용 페인트 희석제 말이다. 그들은 피오르드 공급 철물점으로 갔다.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연세 드신 주인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 판매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할 수 있었다. 그의 말을 바탕으로 경찰 화가가 몽타주를 작성했다. 20대에서 22세 정도의 젊은 남자, 검은 머리, 자신감 있는 시선, 현지인이 아닌 옷차림. 그리고 이 그림을 손에 들고 탐정들은 도시를 다니며 빠른 결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몽타주를 항구의 어부들에게, 도시 유일의 바의 단골들에게, 모든 사람을 얼굴로 아는 우편 배달부에게 보여줬다. 대답은 어깨를 으쓱하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이 남자를 몰랐다. 낯선 사람이 한 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작은 스타드비크에서 그는 진짜 유령이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점 주인의 증언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했다. 그의 취조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네, 그 남자를 아주 잘 기억해요. 그는 화재 이틀 전인 화요일에 들어왔어요. 바로 봐도 현지인이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심지어 좀 건방진. 그는 묻지도 않았어요.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했어요. 노틸러스 7 희석제 가장 큰 통 2개요. 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페인트가 진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현금으로, 큰 지폐로 계산하고 갔어요. 큰 통 2개. 현금. 낯선 사람.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준비였다.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일상적인 수사의 일환으로 탐정 중 한 명이 아스트리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그녀의 반 친구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녀의 교류 범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 대화가 끝날 때 그는 성공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몽타주를 꺼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한 소녀가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는 그려진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같은 것 같은데 본 적 있어요. 몇 번. 아스트리드와 함께요. 수사관이 긴장했다. 소녀는 몇 주 전에 방과 후 아스트리드가 이 남자의 낡은 채 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웃 도시 쪽으로 떠났다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름을 말했다. 라르스 군데르센. 몽타주의 유령이 마침내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단순히 추상적인 방화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쌍한 고아 아스트리드로 직접 이어졌다. 수사관들에게 이 이름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진짜 문을 연 열쇠가 되었다. 라르스 군데르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간단한 조회. 그러자 몽타주의 유령이 살과 피를 얻었다.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스타드비크가 아니라 이웃한 더 큰 항구 도시 피에람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무직이었고 부두에서 임시 일로 근근히 살아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이미 전과가 있었다. 폭력이나 강도가 아니라 사기죄였다. 유리한 투자를 약속하며 노인 여성에게서 그녀의 모든 저축을 빼앗은 것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것은 폭력배의 초상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냉소적인 조작자, 신뢰를 먹이로 사냥하는 포식자의 초상이었다. 그는 아스트리드와 그녀의 세계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절대적인 반대였다. 작은 도시 출신의 조용하고 경건한 목사의 딸, 그리고 항구의 번잡함 속 전과자 사기꾼. 그들의 길이 어떻게 엇갈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전화 연결 내역에 있었다. 경찰은 즉시 이동통신사에 공식 조회를 보냈고 그들이 응답으로 받은 것은 단순한 연결 확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눈사태였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스트리드 요한센 명의로 등록된 번호와 라르스 군데르센의 번호 사이에는 500번 이상의 통화와 거의 2000개의 문자 메시지가 기록되었다.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낮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목사집 전체가 잠든 밤에는 몇 시간씩 통화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일시적 호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박이었다. 교회 성가대의 천사가 그녀의 완벽한 부모들 코앞에서 살고 있던 비밀스럽고 모든 사람에게서 숨겨진 삶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4일, 집이 불탄 밤의 내역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 10분, 라르스에서 아스트리드의 전화로 걸려온 전화. 통화는 1분 반 지속되었다. 이것은 아스트리드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복통을 호소하며 텐트에서 화장실에 나간 정확히 5분 전이었다. 다음 전화는 새벽 2시 50분에 기록되었다. 이번에는 아스트리드가 걸었다. 짧은 20초 통화.
이것은 목사의 이웃이 불꽃에 탁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112에 전화하기 3분 전이었다. 연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짜였다. 그들의 전화 통화는 특수작전 시작 전 시간 맞추기와 같았다. 연결이 증명되었다. 이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경찰은 라르스 군데르센의 체포영장과 그의 모든 전자기기 압수영장을 받았다. 그를 조용히 피에람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빗둘게 미소만 지었다. 이와 동시에 수사관들은 아스트리드에게서도 공식적으로 전화를 압수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예상 가능하지만 그래도 불쾌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전화 모두 거의 비어 있었다. 모든 통화 기록, 모든 메시지, 메신저의 모든 채팅,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려 했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디지털 지문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과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 없다. 두 기기 모두 즉시 봉인되어 디지털 범죄 학부로 보내졌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 전화들의 죽은 메모리에서 어떤 비밀을 끌어낼 수 있을지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그들이 찾을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디지털 범죄학 전문가들이 압수된 전화들을 가지고 마법을 부리며 삭제된 데이터를 되살리려 하는 동안 라르스 군데르센은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용의자가 아니라 절차에 지루해하는 손님처럼 행동했다. 의자에 늘어져 앉아 질문에 게으르게 대답했고 심지어 커피를 가져다주는 여경관에게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화재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 내내 저는 제 아파트에 있었어요. 혼자서요. 영화를 봤어요. 스텔론 나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원한다면 스트리밍 시청 기록을 확인해도 돼요. 저는 어디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알리바이는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첫눈에는 아주 그럴듯했다. 그는 차분했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숨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추적하는 보이지 않는 증인이 있다. 그 이름은 휴대전화이다. 당신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그것은 끊임없이 주변 세계와 소통하며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등록한다. 이것은 디지털 빵부스러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다. 운영사에 대한 조회는 표준 절차였고 수사관들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고 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온 답변은 전혀 표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폭탄이었다. 빌링 데이터는 화재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라르스 군데르센의 휴대폰이 그의 지역인 항구 피에람을 서비스하는 기지국에 전혀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전혀. 대신 그것은 요한센 가족의 집이 있던 스타드비크 외곽의 외딴 지역을 커버하는 유일한 기지국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르스의 아파트와 범죄 현장 사이의 거리는 20km 이상이었다. 전화가 실수로 이 신호를 잡을 수는 없었다. 디지털 흔적이 직접 잿더미로 이어졌다. 라르스 군데르센이 그곳에 있었다. 수사관이 말없이 라르스 앞에 빌링 데이터 프린트와 기지국 위치 지도를 놓았을 때 그의 자신감의 첫 번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그는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봤고 턱이 약간 굳어졌으며 자만한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의 번호를 요한센과 기지국과 연결하는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고 수사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뻔뻔함이 없었다. 네트워크 오류일 거예요 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자신에게조차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기술적 오류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수색의 그의 알리바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질문은 그가 그곳에 있었는지가 아니었다. 질문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범죄학 연구소의 하드 드라이브 깊은 곳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이 전화들에서 층층이 디지털 먼지를 제거하는 동안 경찰의 금융부는 자체적이고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라르스 군데르센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들이 더 깊이 팔수록 그의 동기는 더 뚜렷해졌다. 라르스는 단순히 무직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있었다. 신용카드 심각한 부채, 임대 아파트 연체, 갚을 생각이 없는 지인들로부터의 여러 소액 대출. 그에게는 절망적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노동으로 그것을 벌 사람이 아니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아스트리드 요한센의 저축 계좌 명세서를 요청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 계좌로 견진 성사 때 받은 돈이 들어 있었다. 약 8천 크로나. 전통적인 노르웨이 가정에서 이것은 거의 신성한 자본이고 성인 생활로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은행 명세서는 하나의 매우 이상한 거래를 보여주었다. 화재 3일 전인 7월 11일의 계좌에서 마지막 크로나까지 전액이 인출되었다. 8천 크로나. 현금으로. 거래는 스타드비크 중심가의 현금 인출기에서 이루어졌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사는 16살 소녀의 손에 현금 8천 크로나. 이것은 이미 위험 신호였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의 답은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돈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주변에서 최근 현금으로 이루어진 큰 거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실마리가 피에람 외곽의 중고차 매매 단지로 이어졌다. 매매 단지 주인은 자신의 구매자를 아주 잘 기억했다. 화재 이틀 전에 라르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자가 그에게 왔다. 그는 흥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매매장에서 가장 싼 차, 오래되고 생활에 시달린 볼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격을 물었다. 7,500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별말 없이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필요한 금액을 세어주었다. 아스트리드는 단순히 그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저축을 주었다. 이 돈으로 그는 차를 샀다. 이제 수사가 확신하듯이 그들이 함께 그 운명의 밤에 그녀의 집으로 온 교통수단을. 이 낡은 볼보에서 수사는 고리를 완성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동기와 증거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까지 있었다. 증거의 사슬이 거의 완성되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장 준비된 범죄자들도 무너뜨리기 위해 개발된 고전적 전술을 적용했다. 평행, 취조. 두 개의 다른 방에서 동시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방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터프가이 역할을 하려는 라르스 군데르센, 다른 방에는 여전히 얼음 같은 평정과 모범적 희생자의 가면을 유지하는 아스트리드 요한센. 둘 다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삭제했다는 것을. 그들의 말, 그들의 계획의 직접적 증거가 경찰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라르스의 취조는 수사팀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멀리서 시작했지만 매우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증거를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치 결정적 게임에서 카드를 내려놓듯이. 먼저 몽타주와 철물점 판매원의 증언. 라르스는 게으르게 고개만 저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남자 절반과 닮았네요. 그 가게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차 판매원의 증언과 8천 크로나에 대한 질문. 여기서 라르스가 약간 활기를 찾았고 그럴듯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네, 차를 샀어요. 오랫동안 원했거든요. 돈은요?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는 심지어 이름도 말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이겠지만 가짜 이름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말없이 빌링 데이터 프린트를 테이블에 놓았다. 라르스가 다시 자신의 버전으로 돌아갔다. 네트워크 오류요.
제가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 다른 탐정이 아스트리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서 어조는 더 부드럽고 동정적이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녀가 희생자라는 것을, 아마도 나쁜 영향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질문들은 똑같이 날카로웠다. 그녀에게 8,000 크로나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답변은 준비되어 있었고 16살 소녀에게는 완벽했다. 저는 학교를 위한 새 노트북을 사고 싶어서 돈을 뽑았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비싼 구매를 반대하셨고 저는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모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이었다. 10대 다운. 하지만 그녀의 버전은 이미 라르스의 버전과 맞지 않았다. 그는 친구가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위해 모았다고 했다. 그들의 거짓말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캠프에서의 비밀 전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똑같이 매끄럽게 답했다. 저는 오슬로의 친구와 대화했어요. 부모님은 그녀를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셔서 비밀로 했어요. 그들 둘 다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따로따로 만든 그들의 전설은 이미 서로 모순되기 시작했다. 취조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같은 질문들을 다른 형태로 던지며 심리적 압박을 높이고 그들의 증언에서 모순을 지적하며 돌고 돌았다. 하지만 라르스와 아스트리드 모두 견뎠다. 그들은 두 개의 바위 같았다. 그들은 침묵하거나 오은 답변을 반복했으며 그들의 자백 없이는 수색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취조실의 분위기는 극한까지 달아올랐다. 이 대결이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라르스가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저는 집에 있었어요 라고 반복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조수가 말없이 수석 수사관에게 반으로 접힌 종이를 전달했다. 그는 그것을 펼치고 짧은 텍스트 줄에 눈을 훑었으며 그의 얼굴에 하루 종일 처음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가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눈을 라르스에게 올렸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끝나가고 있었다. 종이에는 몇 단어뿐이었다. 복구 완료. 모든 파일이 우리 손에 있다. 종이 위에 이 몇 단어가 취조의 역학을 바꿨다. 수석 수사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라르스를 취조하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첫 번째 프린트된 종이를 말없이 놓았다. 그리고 나가서 아스트리드가 앉아있는 방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종이에는 보고서도 진술서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디지털무에서 복구된 그들 자신의 대화의 스크린샷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신중하게 지웠던 말들이 그들에 대한 증언을 하러 돌아왔다. 범죄학자들이 전화들의 메모리에서 끌어낸 것은 단순한 그들의 연결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괴물 같은 계획의 탄생과 성숙에 대한 상세하고 단계별 연대기였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아스트리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부모의 통제, 교회 공동체의 위선, 목사의 완벽한 딸 지위가 어떻게 자신을 질식시키는지에 대해 써왔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황금 세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경험 많은 조작자인 라르스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공주야. 그들은 내 힘이 두려워서 널 감금하는 거야 라고 그가 썼다. 점차 그의 메시지들은 점점 더 급진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부모를 폭군이라, 그들의 규칙을 감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화재 약 한 달 전 그들의 대화에서 수사관들의 피를 얼리게 한 문구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라르스가 썼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우리의 해방 계획. 이 순간부터 그들의 채팅은 연애 대화에서 범죄 계획 본부로 변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 라르스가 물었다. 보험에 대해 알아봤어?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해. 아스트리드의 답변은 몇 시간 후에 왔다. 집은 약 200만 크로나, 각자에게는 50만씩이에요.
아빠가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미래는 그 후에 와야 했다. 상상해봐 라고 라르스가 썼다. 규칙도 없고 설교도 없어. 우리만 바다와 발리에서의 새 삶. 그들은 모든 것을 가장 잘 배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아스트리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집에 확실히 있을 날을 선택했다. 그들은 심지어 캠프에서의 그녀의 알리바이까지 생각해냈다.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검은 글씨로. 미리 계획된 살인, premeditated murder에 반박할 수 없는 그림을 구성하는 수십 개의 메시지. 라르스와 아스트리드가 이 프린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방어가 무너졌다. 가면이 둘덱에서 벗겨졌다. 라르스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창백함으로 바뀌었다. 아스트리드의 얼음 같은 평정이 떨림으로 그들은 빌링 데이터, 증인 증언, 금융 거래를 부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사전 공모, 동기, 행동 계획,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부인은 무의미해졌다. 이제 그것은 둘 중 누가 먼저 무너져서 최소한 자신이라도 구하려고 말하기 시작할지의 시간 문제였다. 바로 이것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무너졌다. 라르스는 자신 앞에 프린트들을 보고 이전의 법과의 경험이 아마도 그에게 가르쳐준 일을 했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모든 허세가 사라지고 음침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는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벽의 한 점을 응시했다.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그는 같은 문구로 답했다. 변호사가 있을 때만 말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말이든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완전한 방어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스트리드, 그녀의 반응은 달랐다. 종이에서 자신의 말, 빛으로 끌려 나온 자신의 비밀 생각들을 보고 그녀는 무너졌다. 수사관들을 그토록 무서워하게 했던 그녀의 얼음 같은 평정이 균열이 가고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전체 수사 기간 중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 선수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울음을 통해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신중하게 검증된 참회였는데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 모든 것은 라르스가 저는 너무 불행했고 그는 저를 이해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녀가 눈물에 목매며 속삭였다. 그는 제 부모님이 폭군이라고 저를 새장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매일 저에게 이것을 주입했고 저 자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녀는 라르스가 어떻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였는지 그녀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환상적인 자유에 대한 꿈으로 대체했는지 이야기했다. 이 계획,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이것을 우리의 해방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날짜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는 두려웠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것이 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버전에서 그녀는 그의 끔찍한 게임에서 단지 조리였다. 그녀는 돈을 뽑은 것을 인정했다. 그가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하실 창문을 열어둔 것을 인정했다.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순종적인 조수였고 성인이고 경험 많은 조작자의 영향, 해 떨어진 겁먹은 소녀였다. 수사관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끝냈을 때 그는 그녀의 녹음이 담긴 녹음기를 가지고 라르스가 침묵하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녹음을 틀었다. 라르스는 아스트리드의 조용하고 끊어지는 목소리를 들으며 몇 초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음침함이 당황으로, 그리고 나서 순수하고 흐려지지 않은 증오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가 한 일을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그가 늑대인 그가 도살장으로 이끈 양으로 내세웠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수사관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스스로 말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라고 그가 쉿하고 말했다. 매 단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자 다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라르스의 버전에서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디어였어요 라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을 증오한 것은 그녀였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위선자라고 어머니를 약한 깔개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그 날을 꿈꿨어요. 그는 아스트리드가 먼저 보험에 대해 말했고 바로 그녀가 인터넷에서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며 사고처럼 보이도록 방화를 어떻게 배치할지 생각해냈다고 주장했다. 발리에서의 새 삶, 그것은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피 묻은 돈으로 그곳에서 살 집을 몇 시간 동안 묘사했어요. 저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랑에 빠진 바보였어요. 저는 그녀가 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 따른 거예요.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연출가예요. 그리고 저는 그저 그녀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두 개의 고백, 같은 끔찍한 밤의 두 가지 버전. 이제 수색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만 이해하면 되었다. 아니면 더 무서운 것은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색에 이것은 고전적인 죄수의 딜레마였다. 서로 다른 방에 갇힌 두 용의자가 스스로 헤엄쳐 나가기 위해 서로를 익사시키려 한다. 하지만 아스트리드와 라르스가 자신들의 초상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순진한 희생자의 역할로, 그는 속은 연인의 역할로, 그들의 모순된 증언은 마치 두 네거티브처럼 서로 겹쳐지면서 그 밤에 하나의 끔찍도록 선명하고 세밀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서 모아지고 차가운 사실들로 뒷받침된 이 사건 재구성은 어떤 허구보다도 무서웠다. 카운트다운은 2011년 7월 14일 새벽 2시 15분에 시작되었다. 이 순간 16살 아스트리드 요한센이 친구에게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여름 교회 캠프의 공동 텐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녀는 캠프 영역이 끝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숲 깊숙이 들어갔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 한 걸음이었다. 캠프에서 500m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숲길에서 라르스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돈으로 산 낡고 생활에 시달린 볼보, 성인 생활을 위해 모은 바로 그 돈으로 산 차의 운전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내내 그녀의 집까지의 4km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타버린 다리와 세계에 끊어진 생명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는 절대적이고 울리는 정적 속에서의 5분간 운전. 그들이 도착했을 때 라르스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엔진을 껐고 그들은 나무 그림자에 숨어 걸어서 집에 접근했다. 집은 잠들어 있었다. 어느 창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이 자신들의 침대에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대본대로 연습된 것 같았다. 아스트리드가 도로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동안 라르스는 트렁크에서 2개의 큰 깡통을 꺼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차근차근, 냉정하게 그는 가연성 액체로 목조 베란다, 현관문, 거실창 아래 벽을 적셨다. 그리고 나서 집의 측면 벽에 접근했다. 거기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를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스트리드가 낮에 미리 느슨하게 닫아둔 지하실 창문. 라르스가 유리를 깨고 두 번째, 거의 가득 찬 깡통을 안에 던져넣고 첫 번째 깡통에 나머지로 뿌려 두 번째 발화 지점을 만들어 아무에게도 단 하나의 기회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한 번에 딸깍. 그리고 용매에 흠뻑 젖은 마른 집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들은 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지옥이 타오르는 동안 그들은 돌아서서 빠르게 차로 향했다. 새벽 2시 40분에 그들은 이미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2시 50분에 아스트리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캠프에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다. 그녀가 약 35분 동안 없었던 것이다. 친구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아스트리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3분 후 이웃의 전화가 구조대 신고로 정적을 찢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그들의 상상이나 상호 비난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말이 자신의 확인을 찾았다. 감정이 두 개의 독립적인 발화 지점의 존재를 확인했다. 문 근처, 외부와 지하실 내부에서 이는 그들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라르스가 아스트리드를 기다렸던 숲길에서 범죄학자들이 타이어 트레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의 낡은 볼보의 낡은 타이어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아스트리드의 캠프 친구의 그녀의 30분간 부재에 대한 증언이 그들의 거짓말관의 마지막 못이 되었다. 범죄의 그림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이제 법정에 제시하고 정의가 이 둘 중 누가 괴물이고 누가 그저 그의 그림자였는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 남았다. 그리고 거의 1년간의 법정 심리 후 정의는 이 질문에 자신의 답을 줄 준비가 되었다. 2012년 6월 베르겐 지방법원 홀. 피고석에 2명이 앉아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새 삶에 대한 계획으로 결속된 그들의 비밀 동맹은 독한 증오로 변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공범들일 뿐이다. 유죄의 판결이 이미 울려 퍼져 홀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들을 일만 남았다. 전체 과정이 2개의 상호 배타적 버전의 결투로 변했다. 기소 측은 가중처벌 상황에서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이 저지른 욕심에서 나온 냉정하고 세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주장했다. 검사는 복원된 대화, 보험에 대한 데이터, 금융거래에 의존하여 단계별로 그림을 구축했다. 각자의 변호는 차례로 같은 전술에 기반했다.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아스트리드의 변호사들은 성인이고 냉소적인 조작자의 해로운 영향 하에 떨어진 순진하고 심리적으로 억압된 소녀의 이미지를 그렸다. 라르스의 변호사는 반대로 그의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제거하고 싶어 했던 냉정한 10대 사회병질자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판결 이후 부분을 다 읽었다. 홀에는 뒷줄에 요한센 목사의 전 교인 중 한 명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깨뜨리는 죽은 정적이 흘렀다. 판결. 가중처벌 상황에서의 살인과 죽음을 초래한 고의적 방화로 유죄. 아스트리드 요한센은 범죄 당시 미성년자로서 그녀의 나이에 대해 노르웨이에서 가능한 최대형인 2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르스 군데르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의 건조한 문장들 뒤에도 어떤 법정도 답할 수 없는 주요하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남아있었. 그리고 이 주요하고 가장 무서운 질문은 법정 홀의 공기에 매달린 채 정죄받은 자들을 각각 다른 단계로 따라가 그들의 새로운 관영 집으로 향했다. 아스트리드 요한센과 라르스 군데르센은 나라의 다른 끝에 있는 엄중한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도 단 한마디도 나누지도 않았다. 그토록 많은 고통을 낳았던 그들의 독성 동맹은 영원히 해체되었다. 물론 둘 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상고를 제기하며 같은 외워진 주문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녀의 관계의 희생자이고 그녀는 그의 심리적 폭력의 희생자라고. 하지만 상급 법원들은 단호했다. 두 상고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어 이 사건의 법적 측면에는 마침표가 찍혔다.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잔혹함뿐만 아니라 주요한 해결되지 않는 역설로 노르웨이 범죄 연대기에 들어갔다. 법원은 끝까지 조용한 목사의 딸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완전히 확정할 수 없었다. 경험 많은 조작자의 영향 하에 떨어진 순진한 희생자였는지, 아니면 라르스에게서 자신의 오래된 어두운 욕망을 실현할 완벽한 도구를 찾은 냉정한 10대 사회병질자였는지를